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유형자산을 볼 차례죠. 전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제 봤고,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의 차이점은,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재고자산이라고 그러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근데 유형자산은 사용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용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대 형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체가 없으면 그걸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적은 똑같은데 형체가 있으면 유형자산,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 그러면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다. 네. 그럼 걔네들이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다 팔려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회사에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왔다. 이거 이제 영업에 쓰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유용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용자산에 대한 사항이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유용자산에서는 그 자산의 취득가액,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 이제 좀 있죠. 그래서 유용자산은 다른 그 내용보다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많긴 해요. 사실은 이쪽 부분이. 근데 유용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유용자산의 어떤 그 취득 원가에 대한 사항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재평가라는 게 나오죠. 예, 재평가에 대한 사항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유용자산에서 보면 유형자산의 정의 해가지고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그 다음에 용의 제공,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얘기한다.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다가 팔고 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제 보유를 하는데 유형자산은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쓰면서 이제 효용을 우리가 얻어가는 걸 유형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취득 원가에 대한 사항들을 보니까 취득 원가에는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산을 취득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취득의 형태를 보면, 유형자산 최초의 취득 원가로 측정을 하고, 측정을 하는 그 취득 원가에는 어떤 게 이제 들어가느냐. 여기 이제 밑에 보면 뭐 설치를 위한 지출, 그 다음에 뭐 취급비, 설치비,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들,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형태를 보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돈을 지급하고 사는 경우 있겠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라는 게 있죠.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뭐냐? 내가 회사에서 A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을 회사로 줘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A한테 뭐냐면 주식을 준다. 이게 이제 현물 출자라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가 들어오냐? 건물이 일단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물이 들어오면서, 즉, 회사 입장에서 보면 현물 출자로 취득한 자산이 뭐냐? 이 건물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물 출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증여는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받은 거죠. 예. 그래서 대가를 지급하는 거 없이 그냥 받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건물을 받았는데 현금을 줬다. 현금을 주게 되면 현금 뭐 10만 원 줬다. 그럼 건물은 얼마? 10만 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현금 주면. 자, 근데 대신에 현금이 아니라 다른 걸 줬다. 자, 그러면 건물이 만약에 시가가 12만 원짜리더라. 시가가.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서 얘한테 주식을 10만 원짜리를 줬다. 자, 그랬을 때 회사에서 계산하는 건물에 대한 가액은 얼마냐면 12만 원으로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시가로 기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또는 이제 주는 게 없이 그냥 받았다. 그럼 당연히 이제 시가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가로 취득 원가를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원가는 구입 원가 및 제작 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인 다음의 항목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된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매입 할인이라든가 그런 거 있다. 그러면 그런 건 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물건 사올 때 어떤 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건 값을 깎아줬다. 그러면 그 가액은 뺀 나머지가 이제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보니까 설치 장소의 준비를 위한 지출. 그래서 어떤 그 유용자산을 내가 사가지고 왔는데, 기계를 사가지고 왔는데, 기계를 사 들어오기 위한 운반비가 발생을 했더라. 또는 이거 가져와서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치 기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이 됐더라. 또는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이제 와가지고 그 기계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전문가 수수료가 지급됐더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계에 대한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런 설치비라든가 설치비 10,000원, 그 다음에 전문가 수수료 뭐 2,000원, 운반비 1,000원, 뭐 이런 게 들었다. 그러면 기계에 대한 취득 원가는 11만 3천원 이렇게 이제 기록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기록할 때 기계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이 이제 지급이 됐겠죠. 이렇게. 그럼 이 기계 취득 원가 이걸로 기록이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설치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유용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액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국공채를 이제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유용자산은 이제 토지라는 게 있는데 토지도 이제 내가 쓰려고 이제 산다. 그러면 그 토지를 사오기 위해서 뭐 하냐? 토지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더라. 그러면 이걸 이제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채권이란 걸 강제적으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주택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토지라든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정 부분만큼을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이제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지 100만 원짜리 사기 위해서 채권을 강제로 10,000원짜리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만기가 3년짜리더라.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3년 동안 이자 받고 3년 뒤에 원금을 받아가는 게 이제 채권의 이제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국채.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자, 그걸 이제 사면 나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산이. 토지도 들어오고 유가증권도 들어오고. 이게 이제 유가증권이라 그러죠. 토지.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필요가 없더라. 뭐 어차피 강제적으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샀지만,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지금 사는 시점에 바로 팔아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게 현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바로 팔면 지금 3년 만기, 즉 3년 뒤에 10,000원을 받기로 한 채권이기 때문에 지금 팔면 금액이 이거보단 적어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을 내가 9,000원에 팔았더라. 그러면 얼마? 지금 채권이 없어지면서 9,000원의 현금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0,000원 샀다가 9,000원에 파니까 손해를 봐요. 얼마만큼? 1,000원만큼. 이거는 뭐냐? 토지의 원가에 같이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채권에 대한 그 처분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지 않았다면 얘를 안 샀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1,000원만큼이. 그래서 이 토지의 매입가액은 이런 상황이 되면 100만 1,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유용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그 다음에 현재 가치의 차익. 매입 금액은 10,000원. 이게 이제 현재 가치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만큼 손해가 나면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왜? 토지를 안 샀으면 채권을 안 샀을 테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는다. 내가 이제 쓰려고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건물을 쭉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돈을 빌린 거예요. 차입 100만원. 그럼 돈을 빌리면 그동안에 뭐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차입금을 한 4년간 빌렸더라. 그래서 100만원에 대한 차입금 뭐 이자가 10,000원씩 이렇게 이제 나온다.
자, 그러면 요 차입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겠죠. 그럼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예요. 총 짓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뭐 150만 원 들었더라. 그 중에서 이제 100만 원은 돈 빌린 돈 가지고 이제 쓴 거죠. 예. 자, 그랬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원가. 건물 원가는 일단 150만 원 들어갔으니까 150만 원은 일단 원가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짓는 동안에 그래서 이자가 발생했죠. 즉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 빌린 것, 거기에 대한 이자 얼마냐면 3년 동안에 건물을 지어서 완공을 시켰으니까 만 원에 대한 이 세 개. 그게 이제 건물의 취득 원가가 돼요. 그래서 결국 건물의 원가는 153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자본화되는 차입 원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차입 원가는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 건물의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할 때 세금 내는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등록세도 마찬가지 세금 내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 그래서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대원칙은 뭐냐면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모든 지출액을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산을 내가 뭐 에어컨을 사가지고 왔다. 에어컨을 사가지고 오면 에어컨을 100만 원 주고 사가져왔을 때 그 100만 원만 취득 원가에 들어가냐. 에어컨을 가져오면 시력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들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가액이 에어컨의 취득 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모든 지출액, 그게 이제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가 이제부터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지출액을 다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자산을 제거하거나 또는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출의 현재 가치, 이걸 이제 복구 비용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무슨 그 해저 가스를 채취하기 위해서 해저 가스 시설을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다에다 설치를 한다. 여기가 이제 바다 윗바닥에 이제 그 가스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바다에다 이런 걸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 가스를 다 채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3년 동안에 그거를 채취하고 3년 동안 채취하고 나면 여기 이제 다 채취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해체를 하는데 이제 3년 뒤에 요거 이제 설치하는 데는 처음에 얼마 들었냐면 뭐 100만 원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3년간 다 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저걸 다시 철거하는데 한 2만 원 들어갈 것 같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이 자산을 취득할 때, 즉 요거 설치하는 데 들어간 돈 있죠? 요거 100만 원. 거기다가 플러스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해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 해체하는 시점은 3년 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 PV는 present value 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2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만큼 취득 시점에 그 금액이 만약에 뭐 15,000원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시추 시설의 취득 원가는 101만 5천원이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걸 이렇게 복구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해서 제거하거나 또는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그래서 시험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 당연히 취득 원가에 들어가죠. 왜냐면 유형자산 쓸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모든 지출액은 다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쓸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한 지출액이 발생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취득 원가에 집어넣으라. 이런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이제 철거 비용.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일괄구입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사가지고 올 때 건물가액은 100만원, 토지가액 뭐 200만원.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이렇게 300만원 주고 사왔다. 그러면 회사의 재무 상태에는 건물 100만원, 그 다음에 토지 200만원.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재무상태표에.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같이 이제 사왔을 때 이렇게 이제 둘이 같이 쓰려면 건물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걸 이제 사올 때 구분을 안 했어요, 얘네들을. 구분 안 하고 그냥 300만원 이렇게 했어요. 건물하고 토지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가액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다 일단 내가 사왔으니까 그걸 이제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상태표에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원 쓸 수 있느냐, 이건 안 되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을. 건물하고 토지로. 근데 가액에는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쪼개줘야 된단 말이죠. 쪼개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그 토지를 같이 이제 사오고 건물과 토지를 같이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공정가치 비율로 이제 안분을 해줘요. 공정가치. 그래서 공정가치는 그 시가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으면 그 비율로 300만원을 쪼개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의 합계만큼 항상 거래가 되냐, 꼭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예.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가 100만원이고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가 150만원이더라. 그거를 300만원에 주고 살 수도 있죠. 예. 그거는 뭐 그때 이제 거래를 어떻게 하냐, 그 실제 거래하고는 공정가치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서 300만원을 쪼개서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를 보니까 건물이 지금 현재 뭐 100만원이고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가 100만원이래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300만원 주고 사오면 건물은 얼마나 표시해야 되느냐. 300만원 주고 사가지고 왔는데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가 100만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가 100만원, 그리고 건물이 100만원, 이렇게 비율로. 그죠? 그래서 총 100만원을 200만원 나눈 비율만큼, 즉 50%가 되겠죠? 그게 이제 건물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토지는 마찬가지. 이렇게 똑같은 공식으로 해가지고 토지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게 이제 즉 이렇게 이제 된 금액을 일괄구입이라 그래요, 이거를. 일괄구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표시 방법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토지만 쓰려고 얘를 산 거예요. 그게 이제 건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 그래야 이제 토지를 쓸 테니까. 자, 그러면 그 철거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냐? 그거는 이제 토지 원가에 들어가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토지 원가로 집어넣어서 토지만, 만약에 얘를 이제 300만원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50만원 들었다. 그러면 토지가 35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토지가액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 자, 그게 이제 유형자산의 철거 비용과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서 보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거, 요거는 그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적으로 사온 건 아니고 기존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구 건물이. 근데 요거는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어떻게 하냐? 이거 다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건물의 장부 금액을 제거하여 처분 손실로 반영을 하고, 즉 비용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의 장부 금액, 장부상에 계산되어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이더라. 그럼 이거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뭘로? 비용으로. 그죠? 그 다음에 철거되는데 또 비용이 발생했다. 그것도 비용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으로 보면 요거는 처분 손실, 요거는 뭐 철거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경우, 그죠? 그때 이제 철거 비용. 그런 경우에는 철거된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해서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요거 이제 철거를 했는데 철거하는데 50만 원 들었어요. 자, 근데 요거 철거하고 철거이라든가 기타 부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다 팔았더니 한 5만 원 받았어요. 그럼 그 뺀 45만 원을 이 토지의 취득 원가로 집어넣으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다 포함이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후 원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사항이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 두 가지가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에 대한 어떤 효용 가치, 그 자산의 성능이 증가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능이 증가하는 것 또는 잔존 내용 요소, 내용 요소라는 건 그 자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를 계속 사용을 하다가 차를 뭐 엔진을 바꾸거나 뭐 그렇게 되면 차를 더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근데 수익적 지출은 뭐냐?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 건물에 이제 유리창이 뭐 금이 갔다. 그래서 그거 갈아 꼈다. 그런 것들이 다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또는 페인트 칠이 벗겨져서 그걸 그대로 또 이제 위에 덧칠을 했더라.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걔네들은 관리비로 들어가요. 관리비.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게 성능 개선을 위해서 지출된 금액을 그 자산의 원가에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원가에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건물에 대한 효용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래서 건물을 처음에 100만 원 주고 이렇게 샀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냐면 뭐 20만 원 들었더라. 그러면 건물에 이제 장부가액이 얼마가 되냐면 12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고.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 여기 이제 페인트 칠을 다시 한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하는데 한 20만 원 들었더라.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성능 개선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그래서 이 20만 원은 그냥 관리비로 비용으로 이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자산의 취득 원가에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그 유형자산의 취득과 완성 후에, 즉 사용하고 있는 중에 지출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지출액이 뭐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출액이 발생을 하죠. 그게 이제 자동차의 원가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게 이제 그냥 비용이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 후에 지출이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식 기준 충족이 뭐냐면 생산 능력의 증대라든가 또는 내용 요소가 연장이 된다거나 또는 상당한 원가 절감이라든가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 그 지출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걸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서 단기에 그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 그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자본적 지출은 뭐냐? 그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이나 구성 요소의 내용 요소가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 요소와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의 동체, 이 동체는 한 10년간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뒤에 이제 엔진이 있겠죠. 엔진이 한 5년간 쓸 수 있더라. 그럼 5년 뒤에 엔진을 바꿔야 돼요. 이거를. 그죠? 그러면 동체는 10년간 쓸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 동체는 5년간 쓸 수 있으니까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자산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각각이 이렇게 다를 때 그때는 각각으로 감가상각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 부품이나 내용 요소가 다를 때는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를 해서 감가상각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이나 구성 요소의 교체를 위한 지출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하고, 교체된 자산의 재무상태표에서 교체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를 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엔진 바꿨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엔진 빼고 새로운 엔진으로 바꾸기라는 얘기예요. 재무상태표에도 기존에 있던 엔진 점과액 없애고 새로운 엔진으로 다시 점과액을 갖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유형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분해 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걔는 성능 증가를 위한 지출을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검사라든가 분해 수리와 관련된 지출을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검사라든가 분리해서 다시 수리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3년이면 3년, 뭐 5년이면 5년, 그동안에 한 번씩 딱 이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출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따로따로 3년 또는 5년으로 해서 그 지출된 금액을 자산처럼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다시 이제 또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한다. 인식기준은 자산의 인식기준인데, 자산의 인식기준은 내가 어떤 그 유형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있다. 그걸 이제 경제적 효익이라 그러죠. 그 경제적 효익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정기적인 종합검사라든가 분해 수리와 관련된 지출액을 이렇게 별도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거를 자산처럼 처리해서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상각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원가의 측정과 관련된 사항들. 원가의 측정과 관련된 사항들에서는 장기 후불 조건, 그 다음에 자산의 교환, 그 다음에 자산의 공정가치,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장기 후불 조건의 구입 같은 경우에는, 장기 후불 조건이란 건 자산을 사올 때 돈을 나중에 준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계속 이어서 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렇게 해서 지출하게 되면 장기 후불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취득을 했는데 돈을 이렇게 주기로 했다. 자, 그러면 그 취득가액, 여기서 이제 기계를 샀다. 그러면 기계에 대한 장부가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현재가치 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 10만원, 10만원 3년씩 지급되는 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얼마겠느냐. 그래서 그게 만약에 25만원이다. 그러면 기계에 대한 취득 원가는 25만원으로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5만원은 뭐냐? 그거는 이자로 지급하는 거예요. 왜? 돈을 지금 못 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에 원가는 취득 시점에 현금 가격 상당에 오른다. 이게 이제 뭐냐면 현금 가격 상당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기계를 사러 딱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기계 얼마예요? 그러니까 25만 원이래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3년간 나눠서 줄게요. 했더니 상대방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못 받으니까 이자를 5만 원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맞다 싶으면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계의 가격은 얼마냐? 25만 원짜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사람은 25만 원 주고 살 수 있지만 나는 현금으로 못 주니까 30만 원을 어떻게 3년에 쪼개서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5만 원만큼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현금을 주는 놈이나 아니면 돈을 나중에 주는 놈이나 어차피 같은 기계를 사니까 가격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취득 시점에 현금 가격 상당히 오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기계는 25만 원짜리가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과 차액은 차입원가 자본화에 따라서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 기간에 걸쳐서 이자로 인식한다. 이게 이제 뭐 30만 원 지급되는 금액과 그 다음에 이 가격, 이 기계에 대한 실제 가격, 그 두 개의 차이 5만 원. 요거 이 기간 동안에 이자로 기록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교환과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가 이제 자산을 취득하고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거를 주고 그 다음에 B 거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환이에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쪽에서도 자산이 취득이 되고 이쪽에서도 자산이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B 자산을 가져오는 거고 이쪽에서는 A 자산을 가져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취득 원가. 이거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산의 교환에서 보면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용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를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는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해서 취득 원가를 결정을 하자. 자, 요거를 잠깐만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계 A가 있고 기계 B가 있다. 근데 얘가 이제 기계 A를 얘한테 줘요. 그 다음에 기계 B를 얘한테 이제 가져간다. 자, 그랬을 때 A는 기계 B가 이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기계 A가 나가요. 이게 이렇게 나간다. 그럼 기계 A의 장부가액이 A가 이제 계산하고 있는 장부에 계산된 가액이 10만 원이다. 그 다음에 기계 B의 장부가액, B 회사에서 계산하고 있는 장부가액, 그게 이제 11만 원이더라. 근데 장부가액하고 공정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장부에는 10만 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시세라는 게 그게 장부하고 꼭 일치되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부가액이고 얘가 이제 한 12만 원 되더라. 공정가치. 그래서 공정가치는 FV 이렇게 할게요. Fair Value. 그래서 공정가치는 12만 원짜리인데 장부에는 10만 원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얘가 이제 얘한테 줬다. 그러면 A 쪽의 회계 처리는 일단 기계 나간 거,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10만 원이 빠져나갔겠죠, 뭐.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걔한테 준 것에 대한 공정가치 있죠, 요거고. 요거를 취득 원가로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취득 원가, 즉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 교환을 위해서 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공정가치가 아니라 내가 준 것에 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다.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에서 공정가치, 얘가 이제 장부가인데 여기 공정가치가 뭐 13만 원이었다. 자, 요게 불확실하면 요걸로 이제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한 것. 그죠?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거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현금 수수액이 있을 때는 그걸 반영을 해라. 현금 지급한 게 있으면 현금 지급액도 포함을 시키고 현금 받은 게 있으면 현금 받은 걸 빼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현금 수수액이 있을 때 반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수하게 자산만 교환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가 주면서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 뭐 현금 얼마 또는 자산을 주면서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죠.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여기다가 취득 원가를 결정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자산의 교환과 관련된 사항들. 뭐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정보보정 그리고 인식 후에 측정에 대한 사항들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